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북한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남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북한은 150대의 전투기를 동시 출격하면서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자행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버금가는 도발 행위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 대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투기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구형 훈련기로도 써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150대가 고작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훈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투기를 동원한 말 그대로 총력전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즉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한 전쟁 대비라는 표현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북한이 미친 짓을 벌이면 당연히 중국도 이에 동조할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현재 국제적인 긴장과 반대로 우리 군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북한의 훈련에 맞춰 F-35A를 출격하는 등 도발에 맞대응하긴 하지만 바로 이틀 전 북한 전투기 12대가 특별 감시선 이남에서 편대 비행했을 때 F-15K 30여 대를 동시 출격시킨 것에 비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반응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훈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소 장성급 인사부터 줄줄이 옷을 벗어도 시원찮을 중대 사안입니다. 게다가 이런 대규모 훈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한국의 안보에 말도 안 되는 빈틈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의 대규모 훈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번에 150대의 전투기로 훈련을 벌이는 건 지극히 멍청한 행동입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더없이 거대하고 화려해 보일 순 있지만 실리적으로 보면 최악의 훈련 방법입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 떠있는 다수의 전투기는 관리가 어렵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투기를 일시에 출격시키는 게 아니라 작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격시키는 게 정석입니다. 즉 북한은 일종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전투기 150대 동시 출격이라는 미친 짓을 벌인 겁니다. 이는 김정은의 알맹이도 없고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쇼였던 셈인데요. 게다가 북한은 이번 훈련에 150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잘해줘 봐야 100대 안팎의 전투기만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심지어 이 중 태반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치지 못했고 급기야 한 대는 추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북한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라고 해봐야 이외에 수적 주력기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맥-23, 맥-21 같은 고물들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로우급 전투기인 FA-50만으로도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항공유 부족과 어설픈 정비 능력으로 인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도달한답시고 무리하게 진행해 그 결과는 참담한 비웃음만 사게 됐습니다. 이러니 우리 군에서도 굳이 과민 대응하는 것보다 F-35A 한 대를 출격시켜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확인시켰던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무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감히 공중전에서 한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노후화, 연료 부족, 정비 능력 부족 등 정작 중요한 파일럿의 역량이 극심하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 파일럿 한 명의 1년 평균 비행시간은 20시간이 채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1년 365일 동안 제 하루를 비행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적은 시간이냐면 우리나라 민간 상업 항공기 조종사의 1회 최대 비행시간이 약 2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가 방콕을 경유해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미 11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상 상황으로 착륙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최대 13에서 15시간까지 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북한의 전투기 파일럿의 1년 비행시간이 민간 항공기 파일럿의 1회 비행시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란 것이죠. 이것이 음속을 오가는 전투기와 전투기 파일럿끼리 비교하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의 1년 평균 비행시간은 북한의 10에서 12배가 넘는 200에서 250시간 이상입니다. 이 덕에 공군 대위 계급이 되면
누적 시간을 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올 만큼 막대한 차이입니다. 전투기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조종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꾸준하고 반복되는 비행 훈련이 곧 파일럿의 역량과 직결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음속을 훌쩍 뛰어넘는 전투기의 속도는 파일럿의 몸에 어마어마한 하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행 중에 그대로 순식간에 기절해버립니다. 만약 공중에서 파일럿이 정신을 잃는다면 전투기는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혼자 비행하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추락하면서 주변의 다른 전투기를 휘말리게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민가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제 비행 훈련을 제외하고도 지상에서 따로 체계 훈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파일럿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파일럿들은 전투기의 비행을 유사하게 구현해놓은 특수 장비를 통해 앞서 말한 중력 극복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파일럿의 몸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은 평소보다 5에서 9배 이상 강한 힘으로 전투기가 급선회할 때 가해지는 하중과 비슷합니다. 이를 한국 30대 남성 평균 몸무게인 78kg에 대입해보면 최대 702kg의 하중이 가해는 건데요. 이 정도의 무게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게입니다. 실제로 이 훈련은 공군사관학교 생도조차 반도 통과하지 못하는 극악의 통과율을 자랑합니다. 즉, 이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고 숙달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파일럿들은 국토 수호를 위해 이 끔찍한 훈련을 매일같이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파일럿 훈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력 극복 훈련 이외에도 고도 25,000피트의 상황을 구현한 저압훈련실에서 산소 농도가 부족할 때 대응하는 훈련, 계기판만 보고 탑승한 기체의 각도와 고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비행 훈련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하고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덕에 한국의 파일럿은 전 세계에서도 베테랑 파일럿으로 대우받는데요. 오죽하면 군사학에서는 전투기보다 파일럿의 금전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은 숙련된 F-15K의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1년에 한 명당 약 74억 4천만 원 KF-16 파일럿은 45억 6천만 원이 소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사올 수 있지만 우수한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사올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전투기보다 파일럿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한데요. 이는 그만큼 반복 숙달로 훈련된 파일럿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노련한 파일럿일지라도 꾸준한 훈련이 없다면 금방 전투기 조종 기술이 무뎌지고 맙니다. 오늘날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속 러시아 공군의 실태인데요. 현재 러시아 공군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25는 최대 속도가 마하 0.85에 불과한 마음속 전투기임에도 파일럿의 역량 부족으로 저 혼자 추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공군이 부족한 파일럿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파일럿을 콕핏에 앉히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심지어는 퇴역한 파일럿까지 다시 입대시켜 조종을 말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군에서 퇴역 후 민간 항공기 파일럿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특유의 고속 기동을 견디지 못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투기 운용에는 파일럿의 꾸준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나라들은 이런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간과하고 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2024년에 취역 예정인 003형 항공모함 푸제남까지 총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무려 13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함재기 조종이 가능한 파일럿 200여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001형 야오닝함이 취역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충분한 함재기 파일럿을 양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 천조나는 최대의 재래식 항모인 푸제남이 취역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게다가 중국은 2030년까지 총 5척의 항모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항공모함에 항공기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골이 되는 건데요.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껏 항공모함을 만들어놨더니 정작 파일럿이 없어서 함재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처럼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중국은 한 가지 경악스러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참 중국답다라는 반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전투기 파일럿 훈련 시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해버린 것입니다. 당장 우리 공군에서 숙련된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뜩이나 짧은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버렸다는 건 사실상 파일럿이 아니라 더군다나 함재기와 전투기는 매와 독수리의 차이만큼 서로 다릅니다. 해상에서의 이륙, 착륙, 기행, 전투는 육상에서 운용하는 것과는 뭐 하나 같은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숙련된 공군 파일럿이라고 해도 함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로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작 3년 만에 함재기 파일럿 훈련을 끝낸다면 이건 그냥 일본의 가미카제식 작전으로 자국의 파일럿을 내몰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말로 함재기 파일럿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 항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함재기가 제대로 이착함도 못하고 바다로 곤두박질치며 자멸할 게 뻔하니 굳이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함재기 파일럿 부족은 지금 당장이야 대한민국에서 함재기 파일럿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명령 항모 전단을 미국에 의존할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월등한 실력의 파일럿을 부디 다가올 동북아의 격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함재기 파일럿의 양성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